길었던 설 연휴 우리가 나눈 마음과 생각들 그리고 앞으로 펼쳐질 전국을 바라보는 시간 나누기 위해 세 분 나와주셨습니다. 박상수 국민의힘 인천서갑 당협위원장, 장윤미 변호사, 최병천 신성장 경제연구소 소장 세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늦었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저는 구정 신정 뭐 옛날에 이렇게 불렀잖아요. 설날도 네. 있고 1월 1일도 있고 되게 좋은 것 같아요. 혹시 민속의 날 기억하세요? 민속의 날? 민속의 날. 민속의 날 세대. 되게 옛날 세대. 민속의 날. 몇 월에 있는 거예요? 아니 민속의 날이 구정이었어요 원래. 구정을 구정을 민속의 날로 맞습니다. 불렀던 때가 있었어요. 아니, 왜냐하면은 어쨌든 계속 인사를 할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어색한 사이에서도 또 인사하고 또 인사하고 이거 뭐 예전에는 이중과세다 뭐 했지만은 여러분 여기 세 분 패널분들을 보니까 또 반가워서 인사를 하고 싶은 마음에 제가 말이 앞으로 길었습니다. 설날 어떻게 보내셨는지 궁금하고 또 주변 분들하고 어떤 얘기 나누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먼저 박상수 위원장님. 네, 저부터요. 뭐 저희는 뭐 분위기가 좋진 않죠, 사실. 예, 설날 분위기가 좋을 리가 없고 뭐 결국에는 이제 우리 당협 같은 경우에는 제가 좀 이렇게 전통 지지층이 많은 당협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한남동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개별적으로 그 집회에 참석하시는 우리 당원분들이 많으셨어요. 그랬는데 저희 당협은 제가 당협위원장이니까 공식적으로는 참여 안 하죠. 네, 저는 근데 이제 개별적으로 가실 분들에까지 뭐 내가 막을 수는 없지만 공식적으로는 참여를 안 하다 보니 그에 대한 좀 서운함 이런 것들을 표시하시는 분들도 계시긴 했어요. 그거는 뭐 어쩔 수 없는 것 같고 우리 당은 지금 제가 보기엔 애도의 기간을 보내고 있다. 애도의 기간입니다. 그래 뭐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우리 당 안에서 조기 대선을 논하거나 하는 거는 마치 상중의 상속을 다투는 것과 같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저는 딱 맞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원래 상중에는 온갖 소리들이 나오기 마련이죠. 굉장히 슬픈 눈물도 쏟아지고 고성도 오갈 수가 있고. 근데 그 기간이 조금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중인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홍준표 시장님이 가장 적극적으로 대선 얘기를 하시던데. 그분은 굉장히 그래서 제가 늘 아까 이때 좀 있다가 나오긴 할 것 같은데 그런 점에서 홍준표 시장과 오세훈 시장이 생각보다 우리 당의 경선에서 그렇게 큰 힘을 못 받을 것 같아요. 우리 당의 양쪽의 선명성은 김문수 장관과 한동훈 대표가 가지고 있고 홍준표 시장과 오세훈 시장은 홍준표 시장은 확실한 탄핵 반대로 분류되긴 하는데 확실한 탄핵 반대인지 사실 모르겠고 조기 대선을 사실 반기는 느낌이고 조기 대선을 위해서 가장 뭐 열심히 달리시는 것 같고 오세훈 시장도 탄핵 찬성이라고는 하는데 또 약간 보면은 그렇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뭐 양자 대결 같은 데서는 높게 나오지만 확실한 지지층과 확실한 안티를 갖고 있는 김문수와 한동훈 대표 두 사람보다는 약간 오히려 그 다자구도 경선에서는 밀릴 수가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이게 상중이라고 하는데 그 얘기를 안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해서 갑자기 홍 시장님이 생각이 나서 그렇죠. 뒤에 그 얘기는 저희가 좀 더 나눠보도록 하고요. 장윤미 변호사님은 설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저는 시가에 너무 눈이 많이 온다고 내려오지 않아도 된다 그러셔서 이렇게 좀 쉬는 시간을 가졌는데 저희 가족들도 막 보수적인 색채인 분도 있고 뭐 이게 다 각각의 생각이 다른데 어떻게 보면 뭐 대동단결이랄까요? 의견이 일치한달까요? 그러니까 계엄에는 이건 찬성하는 의견은 없는 것 같아요. 아무리 보수를 자처했고 뭐 현 정부 아니면 지난 정부를 별로 이제 지지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렇다면 이 지표로 나오는 현상은 무엇일까라는 생각이 일단 드는 거예요. 제 주변에는 일단 눈에 띄지 않고 그냥 뭐 부정선거나 아니면 이 계엄을 내란이라고 명명하는데 반대를 한다거나 이런 분들은 많이 안 계시는데 과연 이게 결집에 의한 현상인 건지 아니면 정말 그 수치가 계속 유지가 될 것인지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지냈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최병천 소장님. 저희는 이제 어르신들이 많이 돌아가셔가지고 그렇게 이제 갈 데가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한 두 군데 정도를 갔었는데 원래 저희 그냥 제가 가족끼리는 우리 뭐 딸아이나는 뭐 의견이 다르기 별로 없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거 별로 터치를 안 하는 스타일이고 근데 이제 집안 어르신 중에 한 분 이번에 이제 명절 때 가는 한 분께서 약간 이제 그 민주당에 대한 불만을 막 말씀하셔가지고 속으로는 약간 깜짝 놀랐어요. 좀 뜻밖인데?
그런데 이제 굳이 뭐 그런 걸 이렇게 말을 주고받을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냥 하나를 견해로 그러시구나 그냥 그렇게 하고 속으로만 생각하고 이제 그냥 넘어갔었죠. 예. 그리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뭐랄까 이제 지금 뭐 트집 잡으려고 그러는 건 아닌데 이게 이제 국민의힘이 그 상이라고 표현하는 게 약간 어색한 게 뭐랄까 이렇게 나라의 상을 일으킨 경우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무슨 상을 당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예. 멀쩡하던 나라를 이상하게 만들어 놓은 상태여가지고 이게 그냥 자숙한다고 될 일이 아니라 뭔가 사과를 해야 되는 상황 아닌가. 그런 면에서는 좀 이제 이게 그 한편으로 뭐 상이라고 표현하는 게 이해가 안 가는 바는 아니나 적절한 표현은 아닐 수도 있겠다. 국민들 입장 생각에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예, 뭐 그 얘기는 저희가 뒤에 네. 좀 해보도록 하고 저 개인적인 얘기를 좀 하자면은 저도 이제 왔다 갔다 하고 다 양가를 뵀는데 제가 정치 얘기 진짜 안 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물어보는 것까지 피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제가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이 그거였어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왜 계엄을 했대요? 그러니까 왜 했는지를 모르시는 분들이 아직도 태반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짜로. 그래서 뭐 이제 언론에서도 얘기를 하고 뭐 정치권에서도 얘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이해가 안 되는데 아직도 그러니까 그 얘기들이 자기는 이해가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게 아직도 미스터리로 좀 남아있지 않나 그 생각이 많이 듭니다. 예. 자, 이번에 설을 맞아서 진행된 여론조사를 좀 들여다보면서 민심 이야기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MBC가 2025년 설날 특집 정치 사회 현안 여론조사를 했는데요. MBC 의뢰로 지난 이달 26일부터 28일까지 이틀간 만 18세 이상 전국 성인 남녀 1,400을 대상으로 통신 3사 휴대전화번호, 가상 안심번호 전화 면접 실시를 했고요.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 응답률은 18.9%고요.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힘들어요 항상 이거 읽을 때. 숨이 차네. 예. 자, 윤석열 대통령 내란 수괴 혐의 동의 여부에 대해서는 동의한다 55, 동의하지 않는다 44.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헌재에서 비상계엄이 경고성 계엄이며 탄핵 사유가 안 된다는 주장에 대한 동의 여부. 공감한다 41, 공감하지 않는다 58. 헌법재판소의 탄핵 소추안 인용에 대한 의견 파면해야 된다 58, 직무복귀 39. 이렇게 지금 나왔어요. 조금씩 이제 차이는 있는데 일단은 최병천 소장님이 또 여론조사를 잘 분석하시니까 이 여론조사 어떻게 보셨는지 좀 여쭤볼게요. 지금 큰 틀은 뭐 이거 말고도 뭐 어디 인용은 안 하겠지만 대략 여론조사가 탄핵을 찬성하냐 반대하냐는 대략 6대4 또는 6대 3.5 정도가 나오는 게 일반적인 것 같아요. 6대 3.5 정도. 그리고 정권 교체를 찬성하는가라고 물어보면 대략은 대체로는 한 5대 4 정도 나오는 것 같고 다만 이제 그 현재 정당 지지를 물어보면은 약간 엎치락 뒤치락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가상 대결은 지금 이번 설 연휴 나왔던 거라면 박빙인 것도 몇 개 있지만 이제 가상 대결에서도 약간 격차가 10%포인트 이상 벌어지는 경우가 꽤 많아 있어가지고 가상 대결은 아직까지 좀 신뢰도가 좀 떨어지는 것 같다. 어떤 동일한 패턴을 보여야 되는데 그래서 6대 4, 5대 4, 일종의 4대 4 탄핵 찬반, 그다음에 정권 교체 찬반, 그다음에 이제 정당 지지율 세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는 뭐 이 중도만 보면은 재밌게도 중도만 보면은 국민의힘이 앞선 적이 거의 없어요. 거의 대부분의 여론조사에도 ARS 방식이든 전화 면접 방식이든 민주당이 한 10%포인트 이상으로 그러니까 중도만 딱 따로 떼어내서 정당주의를 보면 그런 점이어서 실은 최근에 이제 여론조사가 약간 이러저러한 편향들이라든가 어떤 이제 누가 악의적으로 뭐 의도를 갖고 한 건 아닌데 누군가가 좀 적극적으로 응답하고 이런 차이점들이 있어가지고 요 세 가지를 항상 같이 보는 거가 중요하고 또 하나는 중도만 따로 떼어넣어서 그 추이를 보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장윤미 변호사님. 전, 이제 제가 뭐 질문도 드리면서 그러면은 어쨌든 정당 지지율이 비슷비슷하게 나오는 거는 처음에 계엄이 나고 그런 국면에서는 민주당 지지율이 굉장히 높다가 지금 많이 떨어졌다 언론에서도 많이 나왔잖아요. 여러 가지 원인들 뭐 탄핵을 남발해서 그렇다 뭐 이런 등등등의 이유가 있는데 당에서 보시기엔 좀 어떤 식으로 이게 평가가 되고 있나요? 일단 처음에 엎치락 뒤치락하고 국민의힘이 또 앞서기도 하는 건 대단히 좀 충격적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는 있었던 것 같고 이게 왜 지표가 이렇게 나오지? 라고 했을 때 이제 여러 말씀들을 주시는데 기본적으로 계엄 직후에는 민주당 쏠림 현상이 있었죠. 이거는 민주당 자체를 지지하는 부분도 있지만 이 계엄에 반대한다는 의사를 정당 지지도로서 좀 보여줬던 측면이 있고 그것이 시간이 지체되면서 사실상 뭐랄까요 조정기에 들어가는 부분이 있는데 그렇다면 이게 온전히 민주당이 뭐 탄핵을 계속 추진하고 뭐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이제 운영을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뭐 반감도 당연히 섞여 있을 거라고 봅니다만, 다만 저는 더 들어가 봐서 봐야 되는 건 아까 최 소장님도 말씀 주셨지만, 그렇다면 국민들이 이 상황과 관련해서 이 양쪽은 이미 결집을 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상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적 소란을 피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소구하는 이른바 강성 지지층들이 이미 딱 이제 견고하게 붙어 있는 거죠. 그렇다면 중요한 건 중도층일 텐데, 중도층으로 본인들을 응답한 여론조사 지표들을 보면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지지율은 점점 격차를 벌려가고 있는 형국이란 말이에요. 그 추세가. 그렇다면 이것이 무엇을 일단 의미할 것인가. 국민의힘은 지금 걸어가는 길이 대단히 전 명료하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절연하지 못하는 길이에요.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하는 길. 그것이 중도층한테 과연 소구할 수 있을 것인가. 뭐 조기 대선 이야기도 나오고 여러 가능성 그리고 정치적 변수들이 많이 놓여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필승의 카드가 아니라 필패의 카드고, 그것이 너무나 어떻게 보면 외부자로서 보이는데 왜 이 길을 갈까 하면은 전 이 한 명 한 명의 이 정치인들의 결단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선택. 어떻게 보면 본인이 정치를 하는 데 있어서 이른바 우파 아주 강성 아스팔트 지지층들한테 소구하는 것이 본인 정치에는 플러스가 된다라고 인식하는 게 있지 않느냐. 그런데 좀 개인적으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박상수 위원장님한테 요 여론조사를 읽어드리고 질문을 드릴게요. MBC 같은 여론조사인데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통령 관계 평가 부분인데, 대통령과 결별해야 된다가 56%, 더 대통령을 지지해야 된다 29%, 현재 수준 유지가 12% 정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왜 이제 대통령하고 오히려 손절해야 되는데 오히려 더 이렇게 지지를 하면서 대통령하고 이렇게 관계가 끈끈해지면서 오히려 좀 자멸의 길로 가느냐, 이런 식으로 이제 장미 변호사님 평가를 해주신 것 같은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모든 여론조사에서 아마 지금 두 분과 저도 완전히 동감을 하고 있는 지점이 뭐냐면요. 일반적으로 나타난 공통점을 딱 찾을 수가 있어요. 지금 여기도 대통령과 유지해야 된다와 이거를 더하면은 뭐 더 지지해야 된다를 더하면은 약 41% 정도가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요. 그리고 또 있어요. 양자 구도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지지가 그 어떤 우리 당 후보를 갖다 붙여도 41%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무슨 소리냐면 여야의 양쪽의 지지층은 40%씩 동일해요. 예. 40%씩 동일하고 딱 가운데 20%가 있어요. 이 20%가 어디로 움직이느냐에 따라 모든 여론조사의 결과가 한쪽이 다수가 됐다가 소수가 됐다가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계엄 직후에는 우리 당 내부에서도 40%가 우리는 결집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워낙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인기가 보수 내부에서도 높지가 않았고, 특히 계엄 직후에는 보수 내부에서도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 왔다 보니까 그때 보수 내부에서 윤석열 대통령 쪽에 어찌 보면 계엄에 대해서 그에 대해서 탄핵을 반대하는 이런 비율이 20에서 25% 정도밖에 안 나왔거든요. 그게 뭐냐면 40%까지 올라갈 수 있는 캐파가 있는데 20에서 25%만 있었던 거예요. 그랬는데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어찌 보면 그 법정에서도 그렇고 뭐 약간 선동성의 이런 글들이나 이런 것들을 발표를 하고 이러면서 보수 최대 결집을 보여준 겁니다. 그게 40까지 올라온 거예요. 그리고 진보는 이미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진보 최대 결집을 해놓은 상황이에요. 40까지 올라온 거죠. 그러면 가운데 있는 이 20이 앞으로의 모든 전국을 결정 지을 겁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아까 뭐 우리 당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을 절연하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계엄이 딱 선포된 날 그 다음날 우리 당에 지금은 모두 보도가 원외 당협위원장 80명이 대통령에 대해서 새해 인사를 했다, 이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계엄이 딱 직후에 원외 당협위원장 약 한 22명 정도가 대통령 탈당하라는 성명을 우리 당에서 냈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 당에도 지금 이제 보면은 대통령과 절연해야 된다라는 이러한 입장을 가지고 있는 세력이 과반까지는 아니지만 꽤 만만치 않은 세력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우리 당은 현재 상중의 상황이라고. 상중에는 당연히
당연히 몰려와서 너가 제대로 못해서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 아니냐라던가 너 때문에 이렇게 된 거다라던가 서로 이렇게 삿대질하고 싸우고 울고 감정이 격앙되는 그 상황이 펼쳐집니다. 다만 모든 장례 일정이 맞춰지고 끝이 나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이제 굉장히 냉정한 이야기들이 나오기 시작을 해요. 자, 그렇게 봤을 때 우리 당은 굉장히 유연한 당이었습니다. 예. 지금까지의 대선에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총장을 했던 인물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적폐 수사를 했던 인물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허리가 끊어질 듯이 아프다고 얘기했는데 그 박근혜 대통령을 형집행정지로 안 풀어준 최종 결재를 한 사람이 당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를 이길 가능성이 좀 더 높다는 이유로 당을 지켰던 홍준표 시장이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을 후보로 선택했던 당이에요. 그러니까 승리를 하고자 하는 그 열망이 굉장히 강한 당이고 이를 위해서 굉장히 유연하게 움직일 수 있는 당입니다. 그 DNA가 이제 냉정을 되찾고 이 후보를 물색하는 단계에 접어들게 되면 바로 이 20%를 공략하기 위한 후보를 선택할 가능성이 있다. 알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재명 예. 대표가 그대로 나온다면 우리가 결코 만만치 않을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게 그러니까 비율을 상중이라고 하셨으니까 그럼 그 상중 상이 끝나는 거는 탄핵 인용인가요? 그러면 탄핵 심판의 원래 상이 끝난다라는 것은요 탄핵의 인용이 그러니까 탄핵이 인용이 될지 안 될지는 두고 봐야겠죠. 봐야 되겠지만 그게 탄핵이 인용된다 하여 그 상중이라는 그러한 분위기가 딱 끝난다고 볼 수는 없어요. 이 애도의 기간이.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부분이 민주당이 우리 당을 보면서 아마 좀 더 경계를 하거나 아니면 안심을 하거나 그게 될 텐데 우리 당이 감정적으로 가게 된다면 아마 정말 그 보수 정체성이 강한 후보를 선택하려고 하겠죠. 그러나 그 애도의 기간이 좀 마무리가 된 상태에서 되게 냉철하게 판단을 하고 기존에 우리 당이 갖고 있던 그 에너지를 살려낸다면 중도 확장적인 후보를 선택해서 민주당이랑 승부를 하러 갈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과연 어떻게 될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알겠습니다. 예. 지금 이제 제 최 생각에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탄핵 찬반이 대략 6대4, 정권 교체가 대략 5대4, 그다음에 정당주의 대략 4대4 정도로 본다고 치면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손절을 하면 실은 4대4 구도에서 선거가 가능할 수 있는 거예요. 일종의 어떤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호불호라든가 아니면 진보 보수 구도라든가 이런 거가 될 수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을 끌어안으면 끌어안을수록 실은 6대4 구도를 부활시키는 거죠. 탄핵에 대한 찬반으로. 그래서 저는 이번 대선이 이재명 대 윤석열 구도가 될 가능성이 다시 높아지고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원래 이제 옛날 어르신들은 돌아가시면 3년상을 치른다 그러잖아요. 제가 보기에 지금 국민의힘이 5년상을 치를 것 같아요. 5년상이요. 그래서 5년 전까지는 약간 선거를 포기하다 그럴까요? 왜냐하면 빨리 그러니까 이 상이라는 게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당하는 게 상인 건지 아니면 내려온 게 상인 건지 뭐 이 사람이 구속 체포된 게 상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빨리 하루라도 빨리 손절을 해서 뭔가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을 쉴드 치는 정당이 아닙니다. 우리는 계엄을 쉴드 치는 정당이 아니다라고 선명하게 얘기해야지 실은 이게 진보 보수 구도가 살아나는 건데 그게 아니라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을 사랑합니다. 부정선거도 사랑합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꼭 껴안으면 껴안을수록 실은 이제 그게 1년, 2년, 3년, 4년, 5년 지나도 계속 국민들은 여기는 윤석열 당이구나. 마치 옛날에 오랫동안 옛날에 우리 민정당 딱 그러면 전두환 당인 것처럼 그런 이미지를 제가 보기엔 절연시키지 못하고 있다. 물론 이제 박상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많은 분들이 안에서 고군분투하는 분들이 있고 저는 이제 그분들이 잘 됐으면 하는 마음은 굴뚝 같은데 알겠습니다. 현재 국민적 눈높이에서 보기에는 제가 보기에는 상을 뭐 그만두지 않을 것 같다 그냥. 예, 뭐 대선 얘기가 나왔으니까 좀 더 여론조사 소개하고 의견을 좀 들어볼게요. 같은 MBC 이제 여론조사인데 이거는 이제 양자 대결이 아니라 그냥 물어본 거죠. 차기 대선, 차기 지도자에 대한 전망인데. 이재명 36%, 김문수 17%, 오세훈 7%, 홍준표 6%, 한동훈 5%, 그리고 김동연, 안철수, 우원식 2%, 이준석, 유승민, 김경수, 원희룡, 김부겸 1%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거는 다른 여론조사에서도 거의 비슷하게 나옵니다. 이재명 대표가 한 30% 중반 이 정도 항상 나오고요. 나머지 보수 후보들이 좀 바뀌기는 해요. 최근에는 이제 김문수 후보가 좀 많이 떴지만 그 앞에는 뭐 홍준표 후보가 좀 더 앞설 때도 있었고 뭐 이런 상황으로 좀 됩니다.
근데 이제 이게 큰 의미가 없는 게 저분들이 다 대선에 이제 나오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제 몇 개 양자 대결 여론조사를 좀 준비를 해봤거든요. 그래서 양자 대결 가상 대결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한국리서치가 KBS 의뢰로 지난 24일에서 26일 조사한 가상 양자 대결 결과인데요.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 면접 방식으로 했고요.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고요. 이게 이재명 대 홍준표, 이재명 대 오세훈, 이재명 대 김문수, 이재명 대 한동훈 이렇게 나왔는데 제가 눈에 띄었던 거는 이재명 46, 홍준표 36, 이재명 45, 오세훈 36, 이재명 47, 김문수 35, 이재명 46, 한동훈 28. 그래서 이재명 대표는 다 45, 46, 47이 나왔고요. 홍준표, 오세훈, 김문수는 36, 36, 35. 그리고 한동훈 대표는 좀 28로 좀 떨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는 박상수 위원장님한테 좀 여쭤볼게요. 한동훈 대표 뭐 친한계로 분류되기도 했고 아까 전에 이제 또 한동훈 대표의 어떤 잠재력, 중도 확장성을 좀 이렇게 막 어필을 하셨는데 여론조사를 보면은 한동훈 대표가 지금 당장은 오히려 좀 이렇게 경쟁력이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좀 보이거든요. 이번 설 연휴 여론조사 중에서 무당층 기준으로 하는 조사에서는 우리 여권 후보 중에 한동훈 대표가 1등을 한 조사도 있습니다. 예. 그런 조사가 있는데 자, 왜 이 양자 대결에서 한동훈 대표의 경쟁 그 지지율이 유독 빠지느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한동훈 대표는 당내에서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우리의 전통적 지지층 쪽의 입장에서 그쪽에서 가장 비토가 강한 후보는 맞습니다. 그 비토가 지금 여기에서 반영이 되고 있는 거죠. 문제는 이제 보면은 이재명 대표의 지지율이 계속해서 똑같이 유지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한동훈 대표가 경선을 뚫기만 한다면 경선을 뚫어만 낸다면 그렇다면은 어차피 그 지지율은 한동훈 대표를 지지하게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당내 경선 내에선 강력한 비토가 있을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다만 이 비토라는 것이 계속 유지될 것이냐 유지되지 않을 것이냐는 결국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당의 어찌 보면 그 애도 기간이 얼마나 길어질 것이냐라고 하는 이 측면이 좌우할 것이라고 보고요. 예. 현재 우리 당 내부에서는 이 양대 논쟁이 지금 부딪히고 있어요. 크게 보면 탄찬과 탄반으로 나누어져서 탄찬 후보로는 한동훈과 오세훈, 탄반 후보로는 김문수와 홍준표가 있는데 탄반 세력에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좀 더 보수 색깔이 강한 후보를 내야 된다. 근데 그 이유를 파고 들어가 보면 제가 그분들 이야기하는 걸 다 살펴봤어요. 그 논리의 근거는 뭐냐면 그분들은 중도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중도는 없다. 그러니까 중도는 없고 이제 진보와 보수만이 있을 뿐인데 소위 말하는 중도라는 사람들은 힘센 쪽에 붙는다. 따라서 우리가 보수 정체성을 강화시켜서 힘이 세 보이면 중도는 우리 쪽에 붙을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이게 그 정체성 강화론이에요. 이렇게 해가지고 힘이 세다라는 걸 보여줘서 붙여야 된다. 근데 저는 이 논리는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가 지금 쓰고 있는 논리거든요. 진보 정체성을 강화시켜서 중도를 이쪽에 힘센 걸로 보여줘서 붙여보겠다라고 하는 건데 안 먹히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요즘 이재명 대표가 우클릭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에 비해서 한동훈 오세훈 요 진영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 중도 확장성이에요. 그러니까 중도를 타겟팅해서 나가고 집토끼는 최대한 우리를 지지해 준다라고 상수값으로 깐 상태에서 중도를 타겟팅해서 중도를 개척해서 나가게 되면 그래야 우리가 여기서 반반 싸움을 그나마 알겠습니다. 해볼 수 있다. 예. 이거죠. 예, 알겠습니다. 장윤미 변호사님한테 여쭤볼게요. 여론조사 하나 더 소개시켜드리고 여쭤볼게요. SBS가 의뢰해서 입소스가 지난 23일에서 25일 조사한 건데요. 만 18세 이상 남녀 1,004명을 대상으로 무선 전화 면접 조사를 했고요. 예,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로 보시면 되고요. 이것도 이재명 양자 대결인데 이재명 42, 김문수 28, 이재명 41, 홍준표 27, 이재명 42, 오세훈 26, 이재명 41, 한동훈 22. 그래서 요거 뭐 차이는 조금 더 뭐 다를 수 있지만은 조금 더 이재명 대표 지지율이 조금 더 내려온 것도 있지만은 그 마찬가지로 보수 후보들도 살짝 내려왔고 전체적인 경향성은 비슷해요. 네. 제가 좀 요 질문을 드릴게요. 이재명 대표는 좋게 보면은 굉장히 안정적이에요. 그렇죠. 계속 안정적인데 어떻게 보면은
더 확장성이 좀 부족한 거 아니야? 이런 우려가 좀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이 당시 후보가 받았던 퍼센테이지도 한 41% 정도였고, 왜냐하면 지금 누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냥 양자 대결로서 누가 더 우세하느냐의 그냥 의미만을 담지할 것 같은데, 이재명 대표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거론되는 게 이른바 사법 리스크라는 것이고요. 아마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형사 종국 결과가 나오기 이전에 지금 공직선거법과 관련해서는 항소심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고, 그러면 그런 부분이 이재명이란 이 정치인의 그리고 대선 주자로서의 어떤 커리어에 굉장히 마이너스가 될 것인가를 한번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이를테면 40, 50대는 아마 그 결과에 따라서 크게 흔들리는 방향은 없을 거고, 이른바 2030이 좀 영향을 더 받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2030의 퍼센테이지가 전체 유권자에서 차지하는 그런 비중이 한 10%인가요? 뭐 그 정도를 봤을 때도 이 전체 이 대선 판에서 뭐 미칠 영향이 매우 농후하다 이렇게 보여지진 않고요. 어차피 4050은 이재명 대표를, 또 60대 이상 분들은 보수 후보를 지지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전제를 했을 때 그런 부분이 있고, 또 민주당이 아는 과제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건, 이재명 대표는 이제 비주류로 출발을 했죠. 민주당 안에서도 한 번도 주류였던 적이 없고, 본인이 정치력과 어떤 돌파력으로, 그리고 행정 경험을 쌓은 그런 경험치로 지금까지 돌파하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근데 그 장점이 최근 몇 년 사이에는 많이 부각되지 못하거나 거론조차 되지 못했다. 왜냐하면 이른바 사법 리스크,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저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기소한 전례는 없다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영장실질 때도 판사가 물었다는 겁니다. 지자체장을 산하 기관에 대한 배임으로 기소한 전례가 있습니까, 검사님? 답변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관련 자료도 내지 못했다는 기사가 있는데, 그렇다면 저인 방식으로 했던 이 부분에 발목이 잡혀서 본인의 장점을 잘 부각하지 못했다. 그걸 보여드려야 될 책무가 일단 민주당 안에 있는 것이고, 저는 여기서 눈에 띄는 건 김문수 후보인데요. 오늘도 한 일간지에서 칼럼 이제 한 기자분이 쓰신 거예요. 김문수 장관의 지지율이 이렇게 나오는 거에 가장 놀랄 사람은 김문수 본인일 거다라고까지 썼더라고요. 그렇다면 이 부분이 확장성도 없고 한데, 다만 담지해내는 하나의 현상은 있는 것 같습니다. 왜 한동훈 전 대표가 이렇게 지지율이 나오지 않을 것인가? 저는 한동훈 전 대표는 대통령과 대립각은 세웠지만 결과적으로 대통령 때문에 지지율이 좀 답보 상태인 걸로 보여요. 우리 국민들이, 특히 중도층들이 검사 출신 대통령 뽑을 가능성이 좀 매우 낮다라고 생각합니다. 정치적으로 훈련을 뭐 적게 받은, 그리고 기존 정당인이 아닌 정치적으로 경험치가 비교적 적은, 국회 경험이 없는 정치인에 대한 불안감을 윤석열 대통령이 최대치로 키워놨어요. 예. 그래서 각을 세우더라도 그 현상 때문에 한동훈 대표가 뭐 보수층의 비토도 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수층의 후보가 만약에 된다면 그 비토가 이재명 대표로 가지는 않겠죠. 한동훈 대표한테 머무를 텐데, 그런데 더 확장할 가능성이 역설적이게도 본인이 각을 세운 윤석열 대통령 때문에 본인의 지지율은 확장성을 갖기 어렵지 않나. 알겠습니다. 여론조사 하나만 더 제가 소개하고 질문 드리면서 발언 기회 드릴게요. 이 앞에 소개해드린 KBS 한국리서치, SBS 입소수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오차범위 밖으로 이재명 대표가 앞섰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오차범위 내에서 지금 경합인 여론조사가 있어요. YTN이 의뢰해서 엠브레인 퍼블릭이 지난 22일에서 23일 진행한 건데요. 전국 성인 남녀 1,003명을 대상으로 전화 면접 조사 무선 100% 방식입니다. 이재명 40일, 오세훈 40일, 이재명 40일, 홍준표 40일, 이재명 42, 김문수 38, 이재명 39, 한동훈 33. 그래서 대부분이 이제 오차범위 안으로 지금 들어와 있는데, 그 최명철 소장님, 왜 어떤 거는 저렇게 오차범위 밖으로 좀 이렇게 벌어진 것도 있고,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거의 동률이거든요. 이게 좀 차이가 날까요? 이번 조사가 좀 이 설날 연휴했던 조사가 다른 거는 이게 다 전화 면접이라는 거예요. 다 전화 면접이죠. 예, 그러니까 리얼미터를 비롯한 이제 ARS에서는 워낙 그 어떤 변동폭이 더 큰 경향이 있어서, 그래서 일단 근데 전화 면접끼리도 좀 차이가 많이 있긴 하거든요. 물론 이제 가상 번호를 썼냐 아니냐 이런 차이가 있긴 하지만, 현재로서는 그걸 좀 알기는 어려운 것 같고, 제 생각에. 근데 이제 앞에서 이제 박상수 위원장님 얘기랑 좀 연동되는 얘기를 좀 드리면, 저는 여기 앞에서 여러 가지를 좀 보여줬는데,
저는 넷 중에서 제일 경쟁력 있는 사람은 그냥 이거는 데이터라기보다 저의 그냥 정치적 경험에 의한 거는 저는 한동훈 후보가 제일 본선 경쟁력이 있을 거 생각해요. 왜냐하면 예. 윤석열 대통령이랑 먼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게 가상 대결에서 안 잡혀요. 예를 들어서 가상 대결에서 뭔가 태극기에 열성적인 어떤 국민의힘 지지자가 있다. 근데 이분들이 만약에 이 김문수 그 전 도지사는 장관은 좋아하고 한동훈은 싫어한다. 그러면 이분은 한동훈 가상 대결은 응답을 안 할 거예요. 근데 만약에 본선에서 이재명 후보랑 한동훈이 만 1대1 대결이 붙는다. 근데 그러면 최소한 이재명 후보를 찍지는 않을 거거든요. 그 태극기 어르신들이. 그래서 중요한 거는 선거는 그냥 단순하게 선거를 도식화시키면 51% 게임이라는 거예요. 51%를 먹으면 이기는 거고 상대방이 51% 가져가면 지는 게임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저는 국민의힘이 그 탄핵을 찬성한 후보가 나오는 게 국민의힘에게는 더 본선 경쟁력 있는 거고 민주당 입장에서 가장 그 좋은 거는 뭐냐면 김문수 씨가 되는 거예요. 김문수 씨가 대선 후보가 되면 민주당은 제가 보기에는 감사패 같은 걸 줘야 돼. 김문수 후보나. 근데 태극기 어르신들, 정광훈 씨, 그다음에 김문수 이런 분들이 지금 열심히 이제 하면 할수록 민주당으로 되게 어떻게 보면 고마운 거죠. 이 선거로만 보면. 그래서 저는 이 다른 분들보다는 이제 그 탄핵을 반대한 사람보다는 오세훈 후보가 경쟁력 있고 오세훈 후보보다는 한동훈 후보가 경쟁력 있고 한동훈 후보보다는 유승민 후보가 더 경쟁력 있다. 특히나 경제 이미지까지 갖고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현재 가상 대결 이미지로는 이 방법론 자체가 그냥 누가 더 극성스러운가 또 누가 우리 편들이 좋아하는가 요거는 반영하지만 중도 확장이 그러니까 본인들은 싫어하지만 중도 확장 있는 사람은 집계가 아예 안 된다. 이거는 아까 전에 이제 국민의힘이 지난 대선 때 윤석열 후보를 채택했는데 어느 만큼 전략적인 집단인지 마치 2002년 대선에서 광주 시민들이 노무현 후보를 선택한 것처럼 그런 정도가 아니면 제가 보기에는 특히나 지금 최근 그 계엄 사태 이후로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을 쉴드 치는 한 몸인 것처럼 하는 행보를 했기 때문에 지금 정당 주질이 어떻든가 무관하게 저는 결국 탄핵 찬성 반대로 대선 구도가 갈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예. 좀 다음 현안들 얘기하면서 다시 정치인들 얘기도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설날 행보들 몇 개 좀 짚어볼게요. 이재명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 이제 만났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전 대통령은 통합과 포용의 메시지를 강조했다라고 알려졌는데 이번 메시지, 그러니까 이번에 뭐 이재명 대표가 필요해서 만난 거겠죠. 이게 다 그렇게들 보고 있으니 이재명 대표가 뭔가 좀 통합을 본인도 그동안의 당내 갈등 이런 것들을 좀 분열을 조금 이제 해소해 보려고 하는 걸로 이제 보이는데 일단 장윤미 변호사님 당내 현안이니까 이 만남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데 최근에 나왔던 어떤 메시지들을 보면은 소위 말하는 비명계 대선 주자들은 좀 날이 서 있어요. 네. 그런 예를 들면 김경수 지사는 당내 지금 탈당하신 분들한테 사과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좀 세게 나온 것도 있고 뭐 박용진 의원도 지금 민주당은 확장성이 없다. 지금 이런 식으로는 이렇게 좀 여러 가지 좀 일극주의, 이재명 일극주의를 좀 비판하는 경향성도 좀 있었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전 일단 뭐 김경수 전 지사나 박용진 전 의원 같은 경우에 뭐 이재명 대표에 대한 문제의식을 계속 드러냈는데 그거는 문제 자체에 대해서 공감해서 하는 측면도 있겠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기본적으로 김경수 전 지사는 특히나 잠재적 대권 경쟁자잖아요. 그러니까 1등 후보, 1등 주자를 이른바 때리기 전략을 한 건 너무나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야 본인의 존재감이 당내든 당 안팎으로 좀 확장시켜 나갈 수 있으니까 그 전략에서 이해하면 대단히 자연스럽고 일부러 뭐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나기 전날 메시지는 낸 거 아니냐라고 하지만 뭐 시점을 골랐을 수는 있지만 확대 해석까지는 할 필요 없다. 이 부분이 정말 그러면 민주당의 하나의 균열로 작용할 것인가. 그런 분위기는 없는 것 같고요. 제가 20대 때 민주당 전신인 열린우리당 뭐 이 당을 출입하고 이러면 항상 민주당의 고질적인 병폐라고 이야기가 됐던 게 항상 갈라져 있고 이 노선이 충돌하고 이러면서 지도부가 흔들리고 뭐 이랬던 게 문제라고 항상 거론이 됐었어요. 그런데 물론 뭐 일극 체제다라는 문제의식을 가지신 분들도 있겠지만 장단점이 좀 있다라는 측면이 있고 문재인 전 대통령과 만난 거는 분명히 의미가 있죠. 왜냐하면 지금 저는 국민들이 민주당에 대해서 거는 기대치가 현재 국민의힘보다는 더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은 기본적으로 이 계엄과 관련해서 사실 헤어나오고 있지 못한 측면이 있고 국민 기대를 온전히 안기는 지금 현실에서는 좀 한계가 있다. 그렇다면 민주당이 뭘 보여줄 것인가. 거기에서 전직 대통령과 어쨌든 차기 미래 권력이 되고자 하는 주자가 만나서 추경 이야기도 나왔고 이제 경제와 관련해서 또 트럼프 제2기 체제에 대해서 한국이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지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에도 탄핵 국면이어서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만나지 않겠다라고 했어요. 누굴 만나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게 의미 있는지 모르겠다. 똑같은 상황이 지금 보수정당 때문에 다시 벌어진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 때문에. 그렇다면 민주당이 그 수권정당을 자임한다면 그 공백을 메워야 되는 거죠. 그런 점에서 일단 이번 만남은 상당한 의미가 있었다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예. 박상수 위원장님 좀 어떻게 보셨는지 이재명 대표가 지난 이제 설 연휴 시작하기 전에 또 그 신년 기자회견을 하면서 그때는 좀 성장 쪽으로 좀 포커스를 맞추고 흑묘 백묘론도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이제 중도 확장을 하겠다. 그리고 통합 행보를 하겠다. 그 연장선상에서 좀 이제 문재인 대통령까지 만난 것으로 보이는데 이게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정말로 잘 될지 어떻게 보십니까? 그냥 이재명 대표가 드디어 이제 깨달음을 좀 얻은 것 같고 지금 박스권 지지율에 이게 당 지지율을 못 따라가요. 36에서 40% 사이로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당 지지율은 그보다 훨씬 높습니다. 근데도 지금 그 박스권을 못 벗어나고 있는 거는 그동안 정말 김경수 지사가 이재명 대표를 만나서 이야기를 했듯이 뺄셈의 정치를 해왔던 거죠. 그 뺄셈의 정치를 해왔던 것이 대선을 앞두고 있으니까 굉장히 뼈아프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라도 덧셈을 하고 싶은 건데 문제는 덧셈을 하고자 하는 그 마음의 어떤 진정성이나 태도가 느껴지질 않는 거죠. 김경수 지사가 그렇게 비참하게 쫓겨난 사람들에게 제대로 얘기를 해야 된다 그러는데 그에 대한 반응이 없어요. 문재인 대통령 만났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또 한 번 더 덧셈을 얘기를 했습니다. 포용의 정치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했죠. 그러나 이재명 대표 특별히 그에 대해서 그냥 또 특별히 어떤 구체적이고 진심이 느껴지는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 당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아까 최명천 소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저는 내가 민주당이면 우리 당에 누가 후보가 됐을 때 가장 민주당이 좋아할까 생각해 보면 아까 얘기했던 그 양극단에 있는 후보 중에 김문수 장관이 되면 아마 민주당이 가장 좋아할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제가 지금 이 당에 있으니까 누가 가장 좋을까 하면 이재명 대표예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어떤 상태일 때 가장 좋으냐? 지금처럼 계속 뺄셈의 정치를 할 때가 가장 좋습니다. 근데 이재명 대표는 지금 우클릭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최대한 포용하겠다는 외양은 지금 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머리는 알고 있는 거예요. 머리는 내가 이걸 해야 내가 이거를 그 지지율을 더 끌어올릴 수 있고 50% 이상을 받을 수가 있겠구나 하는 걸 알고는 있는데 아직 마음이 거기까지 못 따라오고 있는 상황인 것 같다. 그러니까 지금 이것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감정 문제거든요. 예.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당도 지금 이 애도의 기간을 벗어나서 과감하게 중도로 확 이렇게 머리가 차갑게 나갈 수 있는 이것을 하는 건 감정을 이겨야 되거든요. 감정을 이기는 게 제일 어렵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을 겁니다. 제가 친명계 패널들을 만나면 예. 느껴요. 왜 안 좋냐? 예. 내가 선거를 진 것은 내가 진 게 아니라 문재인 정부 5년이 너무나 엉망이어서 졌다라는 생각을 친명계 패널들이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 말을 듣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러면 이 감정은 보통의 감정이 아니다. 내가 진 이유가 나 때문이야. 저도 선거 뛰어봤잖아요. 그 감정을 삭히고 지금 그래서 삭히고 가는 거예요. 삭히고 가는 건데 삭히고 가는 게 아직 완전히 삭혀지질 않았다니까요. 예. 네, 아까 3년상 5년상 얘기했지만 이 친명과 친명 간의 이 감정도 이게 보통 감정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네, 문재인 때문에 내가 졌다라는 알겠습니다. 이 생각이 최명천 소장님한테 여쭤볼게요. 평소에도 이제 아까 전에 이제 51대 49 뭐 아니면 52대 48 이 얘기를 평소에도 많이 하셨고 중도 확장이 필요하다라고 평소에도 많이 하셨는데 이재명 대표의 현재 이 중도 확장 소위 말하는 요게 좀 맞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건지 그리고 이게 효과를 거둘 수 있는지 좀 바깥에서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그 얘기 하기 전에 예. 친명 패널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면 진짜 무능한 건데 87년 이후에 민주화 이후에 역대 대통령 중에서 임기 말 지지율이 가장 높았던 대통령이에요. 30% 후반대였거든요. 맞습니다. 역대 통틀어서 그런 사람이 문재인 대통령 딱 한 명밖에 없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바로 저는 한국 정치사에서 불리한 선거를 뒤집은 선거의 교과서가
적극적 박근혜 후보였다 생각을 해요. 2012년 때 장난이 아니었거든요. 이 MB 심판 맞아. 에너지라는 게. 네. 근데 아무튼 경제민주화라든가 복지국가라든가 뭐 김종인 영입이라든가 이준석 영입이라든가 막 아무튼 쓸 수 있는 다 하고 뭐 전태일 동상을 찾아간다든가 이런 걸 통해서 아무튼 그걸 뒤집었거든요. 그래서 당시에 이 적지 않은 표 차이로 이겼거든요. 52대 48이었고 예. 표 차이도 거의 한 100만 표 가까이 차이 났던 걸로 기억나는데 그러면 아니 그 정도는 알아서 캠페인을 통해서 뒤집어야 되는 거지. 그 정도를 그 아마 역대 민주당 후보 중에서 그 정도 격차로 야, 이 정도 우리가 국정 지지율이 30% 후반이나 돼? 그거는 거의 뭐랄까 이렇게 어마어마한 성운을 받은 상태에서 선거 치는 거 봐야지. 그것도 못 제끼면 그거는 캠페인이 무능한 거로 봐야 되는 거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거는 그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지금도 하고 있으면 나는 무능한 사람들입니다라고 말하는 꼴밖에 안 된다. 그래서 페이인을 좀 정직하게 들여다봐야 된다. 물론 문정부 이유가 전혀 없진 않으나 그걸 주된 원인으로 보는 거는 좀 부적절하다. 역대 모든 정권이 다 그랬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저는 이재명 대표가 이게 하는 것 자체는 바람직한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정책으로 중도를 나가야 되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뭔가 정무적으로 사람들한테 느껴졌는데 근데 다만 지난 대선을 아시는 분들이 잘 있는지 모르겠지만 지난 윤석열, 이재명 두 분이 붙었을 때 이재명 대표는 지지율이 떨어지면 기본소득 안 한다 그랬다가 지지율이 오르면 또 한다 그래요. 그래서 심지어 그 캠페인 한 두세 달 사이에서도 기본소득 한다 그랬다가 안 한다 그랬다가 한다 그랬다가 안 한다 그랬다가 여러 번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기억하고 그다음에 불체포 특권을 뭐 포기한다 그랬는데 불체포 특권 어떻게 했는지도 기억하고 박용진 의원도 안심할 수 있는 경선 결과가 우리 어땠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야, 이재명 대표 말하는 게 뭐 믿을만해? 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이 당내에도 전 적지 않을 거로 봐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지나간 일은 지나간 일이지만 조금 더 진정성 있게 진솔하게 한편으로는 정책적으로 뭔가 좀 그런 걸 해야 되고 예.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표가 최근에 한 것 중에 제일 잘한 것 중에 하나는 저는 국민연금 2월 달 안에 개혁하자. 보수개혁 완료하고 구조개혁은 그다음에 또 얘기하자. 예. 그래서 법안을 저는 통과시킨 것까지 했던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 최상목 권한대행은 기재부 출신이기 때문에 경제부처 관료들은 저 같은 사람 포함해서는 야 이거는 무조건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나라를 위해서 이런 컨센서스가 되게 두텁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인 성과랑 연결시키면 그것도 제가 보기엔 좀 진정성을 좀 더 인정해 줄 거고 그리고 좀 정무적인 거는 문재인 대통령 만난 것 자체로는 파워가 약할 거고 예. 워낙 좀 의례적으로 하는 거니까 저는 김경수 지사가 의도적으로 세게 얘기한 것 같아요. 이건 뭐 저의 짐작이에요. 그래서 이후에 적절한 시점에 이재명 대표가 김경수 지사의 주장을 부분적으로 수용하는 그런 알겠습니다. 제스처가 나올 확률이 있지 않을까라고 예. 전망합니다. 워낙 핫해서 이재명 대표 얘기하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국민의힘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앞서 우리가 언급했던 모든 여론조사는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고요. 자, 윤석열 대통령은 설날에 메시지가 나왔는데 설날이 다가오니 국민 여러분 생각이 많이 난다. 또 청년들 뭐 얘기도 하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성경 가져오라고 읽겠다고 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제 어제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기자간담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이제 접견이 가능해졌기 때문에 이제 면회 접견에 간다라고 얘기를 했고 오늘 오전에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등 참모들의 이제 대통령 접견이 이루어졌는데 이게 아까 전에 좀 박상수 위원장이 말씀하셨지만 이게 국민의힘에게 어떻게 작용을 할지 지금 뭐 일부 당협위원장은 거기 세배도 했더라고요. 큰절도 하고. 그래서 예전에 저는 원희룡 전 장관이 전두환한테 세배한 게 약간 생각이 나기도 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건 박상수 위원장님은?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력에 대해서 저는 사실 이번에 구속이 되고 이런 체포가 되고 이 과정에서 다시 보기는 했습니다. 사실 흩어졌던 우리 당의 고정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그 능력까지는 보여줬어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 보수 세력의 승리를 원한다면 여기서 더 나가면 안 되거든요. 여기서 더 나가면 중도로 나가기가 우리 당의 발목을 잡는 그 상황이 펼쳐질 겁니다. 민주당은 지금부터는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보수 결집의 효과를 낸 것에 대해서 민주당도 적잖이 당황한 게 보였습니다. 초반에 그 설문조사들이 나왔을 때 다들 못 믿었거든요. 그랬는데 지금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움직이는 것에 대해서 민주당이 웃고 있을 거라고 저는 봐요. 네.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 당의 당협위원장들이나 이런 분들이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거는 저는 우리 당 지지자들이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상황은 보수의 상중이에요. 지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이 저는 뭐 감정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네. 다만 그 모습 하나하나가 우리가 앞으로 다가올 대회전에서 우리의 승산을 깎아먹는
행동인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이재명 대표가 지금 친문을 제대로 못 품고 있는 것과 비슷한 지점에 앞으로의 대선까지는요. 조기 대선이 있다면 대선까지는 조금 더 마음이 넓고 알겠습니다. 조금 더 포용적이고 조금 더 덧셈을 할 수 있는 정치 세력이 살아남을 겁니다. 예, 시간이 많지 않은데 요거는 장윤미 변호사님께 여쭤볼게요. 네. 오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윤석열의 내란 특검법 제2요구권 행사에서 거부권 행사했는데 이거는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전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해요. 기본적으로 대통령이 아닙니다. 대행이고 일단 중로는 대행이라면 대통령의 어떤 대단히 소극적인 권한만 행사하는 것이 맞다. 이를테면 대통령 몫의 헌재 추천처럼. 근데 그 부분은 이상하게 2대1로 했고 그런데 거부권 행사를 여러 차례 하고 있죠. 더더군다나 이 부분은 민주당이 끊임없이 계속해서 양보하는 방향으로 조절이 됐던 거예요. 그 마지막 안에 대해서는 법무부 차관, 지금 장관 대행입니다. 이 정부의 장관 대행이 위헌적인 요소가 제거됐다라고 평가한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야 합의라는 거. 여야 합의는요. 표결로 하는 겁니다. 국회 의회에서 본회의를 통과하면 그걸 합의됐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상권 분립의 원칙이에요. 그런데 그걸 허물어가면서까지 이 부분을 거부권 행사를 한다. 더더군다나 본인이 피의자로 입건된 이 사안과 관련해서 이 부분을 정말 부적절하다고밖에 평가할 수 없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요거 짧게 최병천 소장님께 여쭤볼게요. 이재명 대표가 오늘 당 최고위원회에서 민생지원금 때문에 추경 못한다면 민생지원금 포기하겠다 이런 얘기했거든요. 요건 좀 어떻게 보세요? 지금 두 가지인데 하나는 우리가 모두에게 주는 어떤 보편적 지급 방식이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추경 자체는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추경의 필요성은 좀 얘기하고 그리고 이제 어떤 본인의 어떤 트레이드 마크 정책이었다 그럴까? 그거는 포기하는 모습 자체는 역시 이제 넓게 보면 중도 확장의 일환으로 볼 수 있는 거죠, 지금. 경제 성장을 강조한다든가 문재인 대통령을 만난다든가 등등이 다 그런 건데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좀 더 계속 이걸 꾸준히 그리고 구체적인 것까지 하는 게 좀 더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이게 뭐 이 지역 화폐법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좀 포기를 해야 된다고 보시나요? 기본 사회를 안 할 수 있다고 얘기하면서 지금 25만 원 거를 그대로 추진하고 있잖아요. 예, 예. 약간 이제 총론은 안 하겠다는데 강론은 막상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것도 접고 대신 오히려 지금 추경 자체는 필요한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거는 좀 세게 얘기할 필요가 있다. 알겠습니다. 예, 오늘 정치현 안을 다 다루지 못했는데 다음에 한번 모시고 네. 세 분 얘기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한마디만 더 할게 클럽이었습니다. 세 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맞습니다.